서울의 심장부에서 몇 걸음 빗겨난 곳, 하늘을 찌를 듯한 빌딩 숲의 그림자가 닿지 않는 오래된 동네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골목이 있었다. 그 골목의 가장 안쪽, 담쟁이 동굴이 낡은 벽을 포근하게 감싸 안은 자리에 서하의 밥상이라는 작은 간판이 소박하게 걸려 있었다. 이곳이 바로 윤서하의 세상이자 그녀의 전부였다. 27의 서하는 이 작은 식당의 주인이자 유일한 요리사였다. 새벽 4시 반. 도시가 아직 짙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그녀의 하루는 시작되었다. 낡았지만 반질반질하게 닦인 나무 바닥을 밟으며 주방으로 들어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단단했다. 주방은 그녀의 몸에 꼭 맞게 짜인 옷처럼 편안한 공간이었다. 스테인리스 조리대는 그녀의 부지런함 덕분에 늘 거울처럼 빛났고, 가지런히 정돈된 칼과 조리도구들은 마치 충직한 병사들처럼 그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먼저 커다란 솥에 쌀을 안치고 육수를 올렸다. 멸치와 다시마, 마른 표고버섯이 뭉근한 불 위에서 서서히 깊은 맛을 우려내는 동안 구수한 밥 냄새와 함께 식당 안에는 따스한 온기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 냄새가 아니었다. 누군가를 위해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빚어내는, 사람을 위로하는 온기였다. 서하의 식당은 테이블이 고작 6개뿐인 작은 공간이었지만 언제나 단골 손님들로 북적였다. 근처 인쇄소에서 밤샘 작업을 마친 아저씨들,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 그리고 고시원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는 청년들까지. 그들에게 서하의 밥상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곳이 아니었다. 고된 하루 끝에 잠시 등을 기댈 수 있는 쉼터이자 집밥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서하 씨, 오늘 김치찌개는 유난히 더 맛있네. 어제 좋은 꿈 꿨어. 인쇄소 박 사장이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며 칭찬을 건넸다. 서하는 그저 수줍게 웃으며 갓 부쳐낸 계란말이를 그의 밥 위에 올려주었다. 그녀는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음식은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했다. 제철 나물을 정갈하게 무쳐내고 신선한 생선을 노릇하게 구워내고 뚝배기 가득 뜨끈한 찌개를 끓여내는 그녀의 손길에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바쁜 점심시간이 폭풍처럼 지나가고 저녁 장사를 준비하던 늦은 오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여름의 끝자락을 알리는 요란한 소나기였다. 굵은 빗방울이 식당의 낡은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렸다. 서하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빗줄기에 젖은 골목길은 평소보다 더 깊고 고즈넉해 보였다. 그녀는 이런 비 오는 날을 좋아했다. 세상의 소음이 빗소리에 묻히고 오직 자신의 내면에 더 깊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저녁 장사를 마감할 시간이 가까워진 9시 무렵, 빗줄기는 조금 가늘어졌지만 여전히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었다.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가게의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다. 그 순간 닫히는 문틈으로 누군가 황급히 들어섰다. 저기 아직 영업하시나요? 나지막하고 조금은 지친 듯한 목소리였다. 서하는 고개를 들어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어 있었다. 값싸 보이는 면바지와 티셔츠는 비에 젖어 몸에 축 늘어져 있었고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머리카락은 이마와 뺨에 어지럽게 달라붙어 있었다. 남자는 20 후반에서 30 초반쯤으로 보였다. 잘생긴 얼굴이었지만 깊은 피로와 어떤 절박함 같은 것이 그늘처럼 어려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무언가로부터 도망쳐온 사람처럼. 죄송합니다.
마감 시간이라 식사는 안 되는데 서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자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 밥 먹으러 온 건 아닙니다. 혹시 이 건물 옥탑방 비어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의 시선은 서하의 어깨 너머 가게 안쪽에 있는 2층으로 올라가는 좁은 계단을 향해 있었다. 서하의 식당 위에는 낡은 옥탑방이 하나 있었다. 몇 달 전까지 한 학생이 살다가 졸업과 함께 지방으로 내려가면서부터 비어있는 상태였다. 월세가 저렴한 대신 우풍이 심하고 여름에는 찜통이나 다름없어 좀처럼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곳이었다. 네, 비어있긴 한데 방이 많이 낡았어요.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싸지만 살아보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서아는 솔직하게 말했다. 굳이 이런 누추한 곳을 찾아온 남자가 안쓰럽기도 했고 왠지 모를 경계심도 들었다. 하지만 남자의 눈빛은 단호했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며칠이라도 조용히 지낼 곳이 필요해서요. 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서아는 잠시 망설였다. 늦은 밤, 낯선 남자를, 그것도 이런 궂은 날씨에 혼자 방을 보여준다는 것이 조금 꺼려졌다. 하지만 흠뻑 젖은 채 희망을 걸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따라오세요. 서아는 주방 구석에 걸어둔 열쇠 꾸러미를 챙겨들고 좁고 가파른 계단으로 향했다. 남자는 말없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낡은 나무 냄새와 눅눅한 공기가 코를 찔렀다. 옥탑방 문을 열자 오랜 시간 비어있던 방 특유의 싸늘한 공기가 그들을 맞았다. 방은 한눈에 봐도 초라했다. 벽지는 곳곳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작은 창문 하나가 전부였다. 낡은 싱크대와 작은 화장실이 전부인 그야말로 잠만 겨우 잘 수 있는 공간이었다.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비가 많이 오면 가끔 천장에서 물이 셀 때도 있어요. 서아는 일부러 단점들을 늘어놓았다. 남자가 실망하고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 반. 그리고 혹시라도 살게 된다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마음 반이었다. 하지만 남자는 방을 둘러보는 내내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는 오히려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작은 창문 너머로 빗속에 잠긴 도시의 불빛들이 아득하게 보였다.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좋네요. 예상치 못한 대답에 서하가 되물었다. 내 뭐가 좋다는 말씀이세요? 그냥 조용해서 좋습니다. 여기서 지내고 싶습니다. 바로 계약할 수 있을까요? 그의 태도는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안식처를 발견한 사람 같았다. 서하는 그의 단호함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남자는 정말로 기댈 곳 하나 없는 사람이구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거나 혹은 말 못할 사정으로 쫓기듯 집을 나온 젊은 직장인일 거라고. 그녀는 멋대로 짐작했다. 그의 지친 얼굴과 허름한 옷차림, 그리고 조용한 곳을 찾는다는 말이 그녀의 추측에 확신을 더해 주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서를, 아니, 뭐 거창한 건 없고 그냥 인적사항만 간단히 적어주세요. 서아는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작은 수첩과 펜을 그에게 건넸다. 남자는 젖은 손을 바지에 슥슥 닦고는 펜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또박또박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김인준, 평범하고 흔한 이름이었다. 서아는 그 이름을 잠시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 씨, 월세는 한 달에 20만 원이고 선불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말에 김민준이라는 남자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그는 잠시 주머니를 뒤지는 척하더니 곤란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 지갑을 잃어버려서 지금은 가진 게 없는데 월세는 내일 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 모습에 서아의 마음은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다. 쯧쯧. 얼마나 경황이 없었으면 지갑까지 잃어버렸을까. 그녀는 손을 내저었다. 됐어요. 월세는 내일 주셔도 괜찮아요. 피곤하실 텐데. 일단 올라가서 쉬세요. 여기요. 이불이랑 베개 깨끗하게 빨아둔 거니까 쓰세요. 서하는 가게 한쪽에 쌓아두었던 여분의 침구를 그에게 건넸다. 김민주는 그것을 받아들고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멍하니 서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서하가 읽을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내 말했다. 그리고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다시 옥탑으로 향했다. 그의 축 처진 뒷모습을 보며 서하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밤, 저 남자는 낯설고 초라한 방에서 어떤 꿈을 꾸게 될까? 문을 닫고 가게를 정리하면서도 서하의 머릿속은 온통 새로운 세입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딱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쉽게 사람을 믿은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뒤늦게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다 해도 저렇게 지치고 상처받은 눈빛을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일 리는 없다고. 그녀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날 밤 강태주는 김민준이라는 이름으로 낡은 옥탑방의 차가운 바닥에 몸을 뉘었다. 유진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살아온 남자. 그가 지금 누워있는 곳은 그가 살던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감 없는 공간이었다. 눅눅한 공기, 삐걱거리는 창문, 천장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빗소리.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를 올가매던 아버지의 그림자도, 숨막히는 정략 결혼의 압박도, 가면을 쓴 사람들 사이에 지긋지긋한 암투도 이곳에는 없었다. 오직 자신을 김민준이라는 평범한 남자로 봐주는, 따뜻한 밥을 지을 줄 아는 한 여자가 있을 뿐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녀가 건네준 이불에서는 햇볕에 잘 마른 깨끗하고 좋은 냄새가 났다. 그 냄새에 취해 강태주는 아주 길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운명을 건 그의 위험한 도피, 그리고 예정에 없던 기묘한 동거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주는 낯선 햇살에 눈을 떴다. 밤새 그를 괴롭히던 악몽 없이, 수면제나 와인 한 잔에 도움 없이 아주 오랜만에 맞이하는 개운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의 생에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생경함 그 자체였다. 얼룩진 천장, 삐걱거리는 창틀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소란스러운 골목의 소음, 그리고 몸을 뒤척일 때마다 삐걱대는 낡은 바닥까지. 그가 평생을 살아온 방음이 완벽한 거대한 성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어젯밤 서아가 건네준 이불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했다. 햇볕에 바싹 말린 면 냄새, 섬유 유연제의 은은한 향기. 그것은 그의 집에서는 결코 맡을 수 없는 사람의 온기가 담긴 냄새였다. 그의 침구는 언제나 최고급 실크였고 매일 아침 호텔처럼 완벽하게 세팅되었지만
이런 포근한 느낌을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태주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좁은 창문 너머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골목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치열하지만 생동감 넘치는 풍경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하의 밥상이라는 간판 아래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앞을 청소하는 윤서아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작은 체구였지만 빗자루를 쥔 손길은 야무지고 힘이 넘쳤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꾸밈도 없었지만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헉이었다. 그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감각이었다. 그의 식사는 늘 정해진 시간에 영양사가 완벽하게 계산한 메뉴로 제공되었다. 배가 고플 틈도 무언가 먹고 싶다는 욕구를 느낄 새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생전 처음으로 강렬한 허기를 느끼고 있었다.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낡은 싱크대와 먼지 쌓인 가스레인지가 있었지만 당장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돈도 신분증도 없는 빈털터리 신세였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유진그룹의 후계자가 고작 밥 한 끼를 걱정하게 될 줄이야. 하지만 그 씁쓸함 속에는 기묘한 해방감도 섞여 있었다. 한편 아래층 주방에서 아침 장사를 준비하던 서하는 자꾸만 위층이 신경 쓰였다. 어젯밤에 그 남자 김민준 씨, 왠지 모르게 자꾸만 마음이 쓰였다. 지갑도 잃어버렸다는데 아침은커녕 당장 끼니를 때울 돈도 없을 것 같았다. 행색을 보아하니 며칠은 굶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오지랖히긴 서하는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저었다. 세상에 힘든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스쳐 지나갈 인연일 뿐인데 이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었다. 그녀 역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처지였다. 하지만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녀의 손은 이미 자연스럽게 2인분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갓 지은 흰쌀밥을 공기에 소복하게 담고 보글보글 끓고 있는 된장찌개를 작은 뚝배기에 옮겨 담았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어젯밤에 만들어둔 밑반찬 몇 가지를 꺼냈다. 잘 익은 배추김치, 고소하게 무친 시금치나물, 그리고 그녀의 식당 인기 메뉴인 폭신한 계란말이까지.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한상 차림이었다. 그녀는 작은 나무 쟁반에 음식을 모두 올리고 잠시 망설였다. 혹시라도 남자가 부담스러워하면 어쩌지 자존심 상해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굶고 있을 사람을 생각하니 그런 걱정은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결심한 듯 쟁반을 들고 삐걱거리는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랐다. 똑똑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에 태주는 깜짝 놀라 문 쪽을 바라보았다. 이 시간에 자신을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혹시 벌써 아버지의 사람들이 쫓아온 것일까? 순간 그의 온몸에 긴장감이 흘렀다. 민준 씨, 저예요. 아래층 식당 주인. 문 밖에서 들려오는 맑은 목소리에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천천히 문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이 담긴 쟁반을 든 서하가 서 있었다. 아침 드셨어요? 지갑도 없으시다고 해서. 혹시나 해서요. 부담 갖지는 마세요. 그냥 장사 준비하면서 제 밥 차리는 김에 조금 더 한 것뿐이니까. 서하는 괜히 쑥스러워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볼 뿐이었다. 따뜻한 밥과 찌개,
정갈한 반찬들, 그리고 그것을 들고 서 있는 여자의 수줍은 얼굴.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비현실적인 장면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평생 부엌에 들어가 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식사는 늘 하얀 유니폼을 입은 요리사들의 손에서 만들어져 은쟁반에 담겨 나왔다. 그 음식들은 최고급 재료로 만들어진 값비싼 요리였지만 그 안에는 어떤 온기도, 마음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식사라는 이름의 의무일 뿐이었다. 저, 싫으시면 그냥 자신의 호의가 거절당할까봐 걱정하는 서하의 목소리에 태주는 정신을 차렸다. 그는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쟁반을 받아 들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 먹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조금 떨리고 있었다. 서하는 그가 쟁반을 받아드는 것을 보고서야 안심한 듯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릇은 나중에 가게로 가져다 주세요. 그럼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그녀는 꾸벅 인사를 하고는 다시 계단을 내려갔다. 태주는 문을 닫고 잠시 쟁반을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쟁반을 통해 전해져 오는 따스한 온기가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는 방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교자상에 음식을 내려놓고 자리를 잡았다. 먼저 숟가락으로 된장찌개 국물을 한술 떴다. 구수하고 깊은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자극적이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속을 편안하게 어루만져주는 맛이었다. 다음은 흰쌀밥.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밥은 씹을수록 단맛이 났다. 폭신한 계란말이와 아삭한 김치, 향긋한 시금치나물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그는 마치 수십 년을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다. 누가 볼세라 부끄러울 정도로 개걸스러운 식사였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보는 사람은 없었다. 이 초라한 옥탑방에서 그는 온전히 혼자였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혀로 느끼는 맛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정성과 따뜻한 마음이 더해진 영혼을 위로하는 맛이었다. 한참 만에 빈 그릇들을 마주한 태주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배가 부르다는 감각이 이렇게 충만하고 행복한 것인지 처음 알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다. 아래층 식당에서는 벌써부터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서고 있었고 서하는 분주하게 움직이며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세상은 저렇게나 치열하고 따뜻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것은 그들의 암묵적인 일상이 되었다. 서하는 아침과 저녁, 하루 2번씩 김민준을 위한 밥상을 차렸다. 그녀는 그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돈이 없을 것이라고, 그래서 매일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때울 것이라고 지레짐작했다. 그래서 더더욱 그의 식사를 챙겼다. 영양을 생각해 고기 반찬을 올리는 날도 있었고 비 오는 날에는 따끈한 김치전을 부쳐주기도 했다. 태주는 단 한 번도 그 식사를 거절하지 않았다. 그는 기꺼이, 그리고 감사히 그녀가 차려주는 밥을 먹었다. 그는 더 이상 유진그룹의 후계자 강태준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서하의 밥상 아래층에 사는 마음씨 좋은 식당 주인이 챙겨주는 밥을 얻어먹는 백수 김민준일 뿐이었다. 그는 낮 시간에는 주로 옥탑방에 머물렀다. 책을 읽거나 창밖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처음 며칠은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에는 놀라운 평온함이 찾아왔다. 아무도 그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았고 어떤 책임도 지우지 않았다. 그는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그는 창문을 통해 서하를 관찰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녀가
손님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 음식을 만들 때의 진지한 표정, 고된 하루를 마치고 지친 어깨로 가게 문을 닫는 모습까지. 그녀는 늘 씩씩하고 강해 보였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면 깊은 시름에 잠긴 얼굴을 하기도 했다. 그는 그녀에 대해 점점 더 궁금해졌다. 저 작은 어깨에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일까? 그는 기꺼이 그녀의 돌봄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세상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군림하던 남자가 이제는 한 여자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 한 끼에 위로받고 있었다. 그가 버리고 온 세상에서는 그의 실종으로 인해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이 작은 골목의 옥탑방 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피난처였다. 강태주는 그 평화가 영원하기를 아주 잠시 동안 간절히 바랐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민준이라는 남자는 서하의 일상에 그리고 골목의 풍경에 서서히 스며들었다. 처음 며칠간 어색하게 옥탑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그는 조금씩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서하가 차려준 밥상의 빈 그릇을 들고 가게로 내려오는 것이었다. 잘 먹었습니다. 늘 똑같은 인사였지만 날이 갈수록 그 말에 담긴 진심의 무게는 깊어졌다. 태주는 빈 그릇을 건네주면서 주방 한쪽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서하의 모습을 잠시 지켜보곤 했다. 그녀의 손에서 평범한 식재료들이 먹음직스러운 요리로 변해가는 과정은 그에게는 일종의 경이로움이었다. 모든 것이 정해진 규칙과 효율성 아래 움직이는 그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정성과 시간과 마음이 빚어내는 마법이었다. 서하는 그런 그의 시선이 어색하면서도 싫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저 딱한 처지의 세입자라고만 생각했는데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에게서 묘한 편안함을 느꼈다. 그는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의 침묵은 결코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존재는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그림자 같았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마감을 돕겠다며 그가 나섰다. 서하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그는 말없이 테이블을 닫고 의자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진지했다. 평생 이런 허드레시를 해본 적 없을 법한 움직임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그날 이후 저녁 마감을 함께하는 것은 그들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다. 둘은 함께 가게 셔터를 내리고 나란히 골목길을 걸었다. 특별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아니었다. 그저 하루 동안 있었던 소소한 일들. 예를 들면 오늘 점심에는 어떤 손님이 왔었고 새로 들여온 양파가 유난히 달더라는 식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었다. 하지만 태준에게 그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었다. 그는 김민준으로서 그의 말을 온전히 들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사람과 교감하고 있었다. 민준 씨는 원래 무슨 일 했어요? 어느 날 밤 함께 설거지를 하다가 서하가 툭 던지듯 물었다. 그녀는 늘 그의 과거에 대해 궁금했지만 섣불리 묻지 못하고 있었다.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것일까봐 조심스러웠다. 태주는 잠시 멈칫했다. 수많은 거짓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서하의 맑은 눈을 보자 차마 입에 발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냥 작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사람 상대하는 일이 많았죠.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었다. 유진그룹은 작은 회사가 아니었지만 그가 했던 일은 결국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었으니까.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 상대하는 일이 제일 힘들죠. 저도 장사하면서 별의별 사람 다 보거든요. 그래도 민준 씨는 잘했을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믿음이 가거든요. 서아의 무심한 칭찬에 태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믿음, 그가 평생을 갈구했지만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이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언제나 그의 배경과 지위를 믿었지. 강태준이라는 사람 자체를 믿어준 적은 없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쓴웃음을 지었다. 그들의 관계가 편안해질수록 태준의 감춰진 정체는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균열의 틈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날은 서아의 식당에 와인 동호회 사람들이 단체로 예약한 날이었다. 그들은 각자 가져온 와인을 테이블 위에 늘어놓고 음식과 함께 즐기고 있었다. 서아는 와인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지만 손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다. 마감을 돕던 태준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이 샤토마고 역시 명불허전이군. 2015년 빈티지는 특히 더 완벽해. 한 손님이 와인잔을 들어 향을 음미하며 말했다. 그러자 다른 손님이 아는 체를 하며 거들었다. 맞아. 보르도 그레이트 빈티지 중에서도 최고로 꼽히지.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2016년 라피트 로칠드가 더 인상 깊었어. 탄닌의 구조감이 훨씬 더 견고했거든.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태준이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다. 2016년은 보르도 좌암보다 우안이 더 좋았는데 특히 생테밀리옹 지역의 슈발블랑은 거의 전설이었지.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바로 옆에 있던 서하의 귀에는 똑똑히 들렸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태준을 바라보았다. 샤토마고 라피트 로칠드. 그녀에게는 외계어처럼 들리는 이름들이었다. 하지만 태준의 입에서 나온 이름들은 훨씬 더 낯설고 어려웠다. 민준 씨, 와인 잘하세요. 서아의 질문에 태준은 그제야 자신이 실언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다. 아, 아닙니다. 그냥 예전에 어디서 주워들은 겁니다. 잡지에 나왔던가.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얼버무렸다. 하지만 와인 동호회 손님 중 한 명이 그의 말을 듣고는 눈을 빛내며 다가왔다. 이보시오. 청년 와인 좀 아는 모양인데 슈발블랑 2016년산을 알다니. 보통 내공이 아닌데 갑작스러운 관심에 태준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 김민준이어야 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와인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 남자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그는 한사코 부인하며 뒷걸음질 쳤다. 서아는 그런 그의 모습을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태준이 당황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저 와인을 좀 아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저렇게까지 정색을 하는 것일까.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에게는 분명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과거는 아마도 지금의 초라한 모습과는 다른, 꽤나 유복했던 시절의 기억일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었다. 어쩌면 좋은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사업이 망해서 혼자 길거리로 나앉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 서하의 머릿속에서는 김민준이라는 남자에 대한 한 편의 드라마가 저절로 쓰이고 있었다. 한편 태준이 사라진 유진그룹의 회장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아직도 못 찾았나. 강민석 회장의 목소리에는 칼날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비서실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CCTV,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신 기록까지 모두 추적했지만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모든 흔적이 끊겼습니다. 강 회장이 육중한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이 비명을 지르며 울렸다. 고작 애송이 하나를 놓쳐 유진의 정보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인가.
당장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샅샅이 뒤져 쥐새끼 한 마리라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지 마. 그의 분노는 단순히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자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흠집이 생긴 것에 대한 히스테리였다. 태양그룹과의 합병, 그리고 박유라와의 정략 결혼은 유진 제국을 반석 위에 올릴 마지막 퍼즐이었다. 그런데 감히 제 아들놈이 그 판을 엎으려 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태양그룹의 상속녀 박유라는 자신의 고급스러운 드레스룸에서 수십 벌의 드레스를 늘어놓고도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듯 짜증을 내고 있었다. 이것도 별로, 저것도 별로 다 촌스러워. 그녀는 들고 있던 실크 드레스를 바닥에 팽개쳤다. 그녀의 약혼자 강태준이 사라진 지 벌써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어린애 같은 반항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그녀를 좀먹기 시작했다. 이 결혼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유진의 안주인이 되는 순간 그녀는 대한민국 재계의 여왕으로 군림하게 될 터였다. 그런데 그 마지막 관문에서 강태준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찾았어. 그녀가 날카롭게 묻자 그녀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직입니다. 아가씨, 그런데 마지막으로 강 전무님의 차량이 발견된 곳이 강북의 낡은 주택가 근처였다고 합니다. 강북. 유라는 미간을 찌푸렸다. 강태준이 그런 후미진 곳에 갈 이유가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사람 시켜서 그 동네 샅샅이 뒤져. 쥐새끼 한 마리라도 놓치지 말고. 그리고 혹시 여자 문제일 수도 있으니 그놈 주변 관계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털어봐.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자신의 것을 빼앗기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혐오했다. 강태준이 만약 다른 여자 때문에 자신을 기만한 것이라면 그녀는 그 여자를 가만두지 않을 터였다. 그렇게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서는 그를 찾기 위한 거대한 그물망이 촘촘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폭풍의 눈인 강태준은 서울의 가장 낮은 골목, 서하의 밥상이라는 작은 섬 안에서 세상 모르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서하가 끓여주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그는 자신이 만든 이 위태로운 평화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현실의 그림자가 아주 조금씩 그의 작은 섬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평화는 길지 않았다. 태준이 만들어낸 위태로운 안식처에 첫 번째 균열을 가져온 것은 한 장의 붉은색 딱지였다. 그날 아침도 서하는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굳게 닫힌 셔터문 한가운데에 생경한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재개발 사업 시행 공고, 딱딱한 명조체로 쓰인 글자들이 아침 햇살 아래서 불길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하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떼어내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본 구역은 도시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유진건설에 주관해 재개발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오니 해당 구역 내의 건물 소유주 및 세입자께서는 유진건설,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하지만 동시에 위압적으로 다가오는 이름이었다. 공고문은 한 달 안에 가게를 비우라는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금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통보가 아니라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서하의 밥상은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빚을 갚기 위해 대학도 중퇴하고 밤낮으로 일해서 겨우 차린 가게였다. 이 작은 가게는 그녀의 청춘이자 희망이자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니 그녀의 손에서 공고문이 힘없이 떨어져 나갔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녀뿐만이 아니었다. 골목의 모든 가게 문 앞에는 똑같은 붉은 딱지가 붙어 있었다. 곧이어 골목은 사람들의 불안한 수군거림과 한숨소리로 가득 찼다. 수십 년간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온 인쇄소 박 사장님, 작은 봉제 공장을 운영하며 3남매를 키워낸 옆집 아주머니까지 모두가 서하와 같은 절망적인 표정을 하고 있었다. 유진건설이라니. 그 대기업이 왜 이런 후미진 골목까지 들어온단 말이야. 보상금 좀 보게. 이걸 가지고 어디 가서 가게를 새로 얻으라는 건지. 그냥 길바닥에 앉으라는 소리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서하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울어서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모든 광경을 옥탑방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 강태준이었다. 골목을 뒤덮은 무거운 절망의 공기가 그의 방 안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의 눈은 유진건설이라는 글자에 단단히 박혀 있었다. 유진건설. 유진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이자 가장 공격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그리고 그곳의 실질적인 주인은 바로 그의 아버지, 강민석 회장이었다. 태주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자신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아버지의 수작이거나 혹은 그저 유진 제국의 무자비한 확장 과정에서 벌어진 수많은 비극 중 하나일 터였다. 어느 쪽이든 그 칼날이 지금 서하를 겨누고 있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녀가 매일 아침 차려주는 따뜻한 밥, 고된 하루 끝에 나누는 소소한 대화, 그녀가 자신의 가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감히 자신의 아버지가 그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아버지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가 강태준으로 돌아가는 순간 이 작은 골목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고 서하는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터였다. 그는 김민준으로 남아야 했다. 그리고 그림자 속에서 그녀를 지켜야 했다. 그날 저녁 식당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서하는 억지로 웃으며 손님들을 맞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짙은 수심이 가득했다. 가게의 마감을 도우며 태주는 그녀의 지친 어깨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괜찮을 겁니다. 설거지를 하던 서하의 등 뒤로 태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서하는 고개를 저었다. 뭐가 괜찮아요. 상대는 대기업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싸워요. 그냥 이렇게 쫓겨나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배어 있었다. 태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마치 오래전 기억을 더듬는 것처럼 혹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처럼 예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냥 물러나지는 않았어요. 그의 말에 서하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어떡해요? 우선 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들이 보낸 공고문. 법적인 절차를 모두 지켰을까요? 보상금 산정 기준은 합리적일까요? 분명 허점이 있을 겁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논리와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유진건설의 사업 방식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들은 언제나 속도와 효율을 중시했기에 사소한 절차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혼자 싸우면 안 됩니다. 골목 사람들 모두가 함께 뭉쳐야 해요. 단체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언론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우는 작은 상인들의 이야기. 기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이죠. 작은 지역 신문이라도 좋습니다. 일단 기사가 나가면. 유진건설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서한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저 말없고 순하기만 한 사람인 줄 알았던 김민준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들은 놀랍도록 체계적이고 전략적이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처럼. 그런 걸 민준 씨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의심과 희망이 섞인 서화의 질문에 태주는 미리 준비라도 한 듯 침착하게 대답했다. 예전 회사에서 법무팀이랑 일할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어깨 너머로 배운 거죠. 별거 아닙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뒷머리를 긁적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서화 씨, 포기하지 마세요. 싸워보지도 않고 지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서화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울렸다. 혼자가 아니다. 그 한마디가 그녀의 무너졌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폈다. 그래, 이대로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서화는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골목의 상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함께 뭉쳐서 대응하자고 설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사람들도 태준이 알려준 전략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녀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서화는 태준의 조언에 따라 움직였다. 구청에 찾아가 재개발 계획에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지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인터넷을 뒤져 비슷한 사례를 전문으로 다루는 시민단체를 찾아 연락했다. 그리고 태준이 밤새워 정리해준 내용을 바탕으로 대기업의 횡포를 고발하는 글을 지역 언론사 여러 곳에 제보했다. 그들의 저항은 자꾸 미미해 보였지만 효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났다. 유진건설은 개인들의 산발적인 저항은 무시했지만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단체로 행동하자 당황하기 시작했다. 일방적으로 통보했던 협상 날짜를 연기했고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답변서를 보내왔다. 그리고 며칠 뒤 한 지역 인터넷 신문에 대기업의 탐욕에 내몰리는 눈물의 골목 상인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는 작았지만 파장은 결코 작지 않았다. 유진그룹의 이미지에 민감했던 강민석 회장의 귀에까지 그 소식이 들어간 것이다. 모든 것은 태준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철저히 그림자 속에 머물렀다. 낮에는 옥탑방에서 관련 법규와 판례를 찾아 서에게 전달할 자료를 만들었고, 밤에는 지쳐 돌아온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주었다. 서화는 하루가 다르게 김민준이라는 남자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동정을 받는 나약한 실직자가 아니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 흔들림 없는 지혜와 용기를 보여주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연민의 감정은 서서히 존경과 신뢰로,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설렘이라는 낯선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몰랐다. 자신을 지켜주는 이 조용한 보호자가 사실은 자신이 맞서 싸우고 있는 거대한 성의 왕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태주는 그 아픈 비밀의 무게를 홀로 짊어진 채 그녀의 곁에서 가장 위험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다. 골목 사람들의 작지만 단단한 저항은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왔다. 유진건설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던 계획을 잠정적으로 보류했고,
변호사를 통해 상인 대표단과의 공식적인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겠다고 알려왔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한숨 돌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골목에는 오랜만에 희미한 희망과 함께 활기가 돌았다. 사람들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하의 밥상과 그곳에 묵묵한 조력자 김민준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민준 씨 덕분이에요. 민준 씨가 아니었으면 우린 그냥 쫓겨나고 말았을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서하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그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태주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저었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서하 씨와 골목 사람들이 용기를 냈기 때문이죠. 그의 겸손한 대답에 서하는 작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요즘 들어 부쩍 그를 의식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그의 낮은 목소리, 무심한 듯 다정한 눈빛,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단단함.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을 자꾸만 두드렸다. 김민준이라는 남자는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세입자나 동정의 대상을 넘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 위태로운 평화가 깨진 것은 화창한 어느 날 오후였다. 그날따라 가게는 한산했다. 서하는 저녁 장사를 준비하며 채소를 다듬고 있었고 태주는 가게 한쪽 구석에서 낡은 의자에 삐걱거리는 다리를 고치고 있었다. 망치를 든 그의 손길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의 표정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진지했다. 서하는 그런 그의 모습을 훔쳐보며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바로 그때였다. 골목 입구에서부터 들려오는 이질적인 엔진 소리가 그들의 평온을 갈랐다. 그 소리는 골목의 소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매끄럽고 강력한 것이었다. 잠시 후 눈부신 흰색의 마세라티 한 대가 좁은 골목길을 비집고 들어와 서하의 밥상 바로 앞에 멈춰 섰다. 최고급 광택으로 빛나는 차체는 주변의 낡은 건물들을 초라하게 만들었고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불청객처럼 위압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서하와 태주는 동시에 하던 일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태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고 손에 쥔 망치를 자신도 모르게 꽉 쥐었다. 올 것이 왔구나.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차에서 내렸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한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녀는 마치 런웨이를 걷는 모델처럼 우아한 걸음으로 가게를 향해 걸어왔다.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차갑고 오만했다. 그녀는 주변의 모든 것을 경멸한다는 듯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가게 안쪽에 서 있는 태준을 발견하고는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를 띄었다. 박유라였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강태준 씨, 이런 누추한 곳에서 소꿉놀이라도 하고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이름을 보란 듯이 힘주어 말했다. 그 순간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서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강태준, 민준 씨 이름이 김민준이 아니었나.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유라의 앞을 막아서듯 섰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다. 여긴 어떻게 알았지? 유진의 정보력을 너무 얕본 거 아니야. 대한민국 땅에서 네가 숨을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 유치한 반항 노름은 이제 그만 끝내. 아버님께서 많이 노하셨어.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 돌아가.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유라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알아서 해 고작. 이런 허름한 식당 구석에 숨어서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잖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저 여자는 누구야? 네, 새로운 취미라도 되나? 유라의 경멸적인 시선이 서에게로 향했다. 서하는 그 시선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는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저 화려한 여자는 김민준을 알았고 그들은 자신이 모르는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은 초라하고 하찮은 존재일 뿐이었다. 상관없는 사람이야. 어서 가. 태준이 유라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려 했다. 하지만 유라는 뿌리치며 더욱 날카롭게 소리쳤다. 상관이 왜 없어? 넌 내 약혼자야. 강태준 곧 유진의 주인이 될 사람이 고작 이런 여자 때문에 모든 걸 망칠 셈이야. 약혼자. 그 단어가 비수처럼 서하의 가슴에 박혔다. 머릿속이 엉망으로 뒤엉키는 것 같았다. 저 여자가 민준 씨의 약혼자라고.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했던 말들은 다 뭐였지? 작은 회사에 다녔다는 것도,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것도 전부 거짓말이었나? 서하의 창백한 얼굴을 본 태준은 유라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한 번만 더 그 입을 함부로 놀리면 나도 더는 참지 않아. 그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유라는 순간 움찔했다. 그녀가 알던 강태준은 언제나 예의 바르고 차가웠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마치 상처 입은 맹수처럼 거칠고 위험했다. 유라는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했다. 저 여자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다. 좋아.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지. 하지만 명심해. 네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직접 이 소꿉놀이를 끝내주게 될 테니까.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유라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획 돌아섰다. 그녀는 다시 우아한 걸음으로 자신의 채 올라탔고 잠시 후 마세라티는 들어올 때처럼 위압적인 엔진 소리를 남기며 좁은 골목을 빠져나갔다. 유라가 사라진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정적이었다. 태준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서하를 바라보며 입을 열려 했지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민준 씨, 서하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방금 그 여자 누구예요? 그리고 강태준이라는 건 또 뭐고요? 그녀의 눈에는 깊은 혼란과 상처, 그리고 희미한 배신감이 담겨 있었다. 태준은 차마 그녀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다. 그는 거짓말을 해야만 했다. 지금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알던 사람입니다. 일방적으로 저를 괴롭히던 상사였어요. 그리고 강태준은 제 옛날 이름입니다. 안 좋은 일이 많아서 개명한 거고요. 그것은 너무나도 어설프고 궁색한 변명이었다. 하지만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서하는 그의 대답을 잠자코 듣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 태준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 그녀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두 사람 사이에 쌓아 올렸던 신뢰에 처음으로 금이 갔다는 것을 그는 알 수 있었다. 그날 이후 가게 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서하는 여전히 그에게 밥을 차려주었고 그는 여전히 그녀의 가게 마감을 도왔다. 하지만 그들 사이를 흐르던 따뜻하고 편안한 공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어색한 침묵과 보이지 않는 벽이 대신했다. 서하의 머릿속에서는 박유라의 모습과 그녀가 남긴 말들이 떠나지 않았다. 내 약혼자, 강태준, 그녀의 화려한 모습, 값비싼 자동차,
그리고 김민준을 대하는 태도. 모든 것이 그가 평범한 실직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태주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이 언제까지 버텨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방유라의 등장은 그의 안식처에 드리워진 거대한 그림자였다. 그는 이제 깨달아야만 했다.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돌아가서 자신의 세상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만 한다는 것을. 박유라가 다녀간 후 서하의 밥상을 감싸고 있던 위태로운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다. 서하와 태준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생긴 듯했다. 서하는 여전히 그를 위해 밥을 차렸지만 더 이상 따뜻한 눈길을 건네지 않았다. 태준 역시 묵묵히 그녀의 일을 도왔지만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하의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태준의 죄책감은 납덩이처럼 무거워졌다. 서하는 밤마다 잠을 설쳤다. 내 약혼자. 강태준. 그 말이 메아리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그가 했던 궁색한 변명을 믿고 싶었지만 박유라의 오만한 얼굴과 그를 대하던 태도, 그리고 그가 와인에 대해 보여주었던 해박한 지식까지, 모든 조각들이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기만당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보여주었던 다정함과 진심까지 거짓이었을 리는 없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들의 불안한 동거가 이어지던 며칠 후 마침내 강민석 회장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 아들이 고작 허름한 골목에 상인들과 어울려 재개발 사업에 회방을 놓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그는 더 이상 점잖은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에 흠집을 내는 모든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날 오후 식당은 점심 장사가 끝나고 한산했다. 서하는 저녁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태주는 옥탑방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골목 입구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급정거하더니 건장한 체격의 남자 대여섯 명이 채서 내렸다. 그들은 유진건설의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아니었다. 온몸에 문신을 하고 험악한 인상을 한, 누가 봐도 전문적으로 고용된 용역 깡패들이었다. 그들은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고함을 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인쇄소 앞에 쌓아둔 종이 더미를 발로 걷어차고 봉제공장 쇼윈도를 주먹으로 치며 겁을 주었다. 겁에 질린 골목 사람들은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였다. 골목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서하의 밥상이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식당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들어섰다. 당신이 여기 사장이야. 남자가 턱짓으로 서하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의 눈빛은 상대를 잡아먹을 듯이 번뜩였다. 서하는 두려웠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맞섰다. 무슨 일이시죠? 영업방해입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영업방해. 남자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서하의 말을 무시하고 가게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와 테이블 하나를 발로 걷어찼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테이블 위의 식기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좋은 말로 할 때 이 재개발 동의서에 도장 찍어. 우리가 누군지 알지? 유진이야. 유진. 너희 같은 개미 새끼들이 어디 대기업한테 덤벼. 남자가 서하의 얼굴 앞으로 동의서를 흔들며 위협했다. 서하는 공포로 온몸이 떨렸지만 입술을 깨물며 버텼다. 그녀가 이 가게를 포기하는 순간 골목 사람들 모두가 무너질 터였다. 싫습니다. 여긴 제 전부예요. 절대로. 이게 진짜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남자의 인내심이 끊어졌다. 그가 손을 번쩍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다. 그만둬.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다. 모두의 시선이 계단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어느새 내려왔는지 싸늘한 분노에 찬 얼굴의 태준이 서 있었다. 우두머리 남자가 태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었다. 넌 또 뭐야? 이 계집애 똘만이냐? 어디서 영웅놀이야? 돼지고 싶지 않으면 썩 꺼져. 태준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서하의 앞을 막아서며 말했다. 당신들, 지금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당장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어. 경찰하, 우리가 무서워할 것 같아. 우리가 누군지 다시 말해줘. 유진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신 일이야. 경찰 할아버지가 와도 소용없어. 남자는 오히려 의기양양하게 소리쳤다. 그 순간 태준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더 이상 김민준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품 안에서 조용히 숨겨두었던 낡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서하가 보기에는 그저 싸구려 구형 폴더폰일 뿐이었다. 태준은 익숙하게 번호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자마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태준은 낮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나다. 당장 네 개들 불러들여. 지금 그의 목소리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권위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전화를 받은 용역 깡패의 우두머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보고 있을 때였다. 그의 주머니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렸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전화를 받았다. 예, 부장님 지금 작업 중입니다. 예, 아닙니다. 당장, 예, 알겠습니다. 전화를 받던 남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전화를 끊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태준을 향해 외쳤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감히 누군지도 모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눈짓을 하며 황급히 가게를 빠져나갔다. 그들은 들어올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신속하고 조용하게 마치 홀령처럼 사라져버렸다. 가게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서하는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다. 인쇄소 박 사장과 몇몇 상인들이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가게 맞은편, 늘 손님들을 위해 켜져 있던 작은 분식집의 텔레비전에서 저녁 경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유진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다시 한번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유일한 후계자인 강태준 전무의 행방이 한 달 가까이 묘연해지면서 그룹 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강 전무의 갑작스러운 잠적을 두고 앵커의 목소리와 함께 화면 가득한 남자의 사진이 클로즈업되었다. 반듯한 이마, 날카로운 콧날, 차가우면서도 깊은 눈빛, 최고급 정장을 입고 있는 완벽한 재벌 3세의 모습이었다. 서하의 모든 사고가 정지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의 앞에 서 있는 남자, 자신이 김민준이라고 믿었던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텔레비전 화면 속의 남자를 보았다. 똑같은 사람이었다. 거짓말처럼. 모든 것이 들어맞았다. 박유라가 외쳤던 이름, 강태준, 유진건설의 재개발, 그리고 방금 전 전화 한 통으로 깡패들을 물러나게 한 압도적인 권위까지. 서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베풀었던 동정, 그녀가 키워왔던 신뢰와 설렘, 그 모든 것이 거대한 기망흑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을 크게 뜬 채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남자를. 낯선 재벌 후계자 강태준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텔레비전 화면 속 강태준의 얼굴과 눈앞에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이 겹쳐지는 순간 서하의 세상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가게 안에 모든 소음이 아득하게 멀어졌다. 웅성거리는 골목 사람들의 목소리도, 깨진 그릇 조각 위로 흐르는 시간의 소리도 아무것도 그녀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오직 그녀의 심장이 텅 빈 동굴처럼 울리는 소리만이 전부였다. 배신감. 그 한 단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폭풍이 그녀를 휩쓸었다. 그녀가 베풀었던 작은 친절, 가난한 청년일 것이라 지레짐작하며 차려냈던 따뜻한 밥상, 그가 보여주었던 다정함에 설렜던 어리석은 마음까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값싼 동정극이자 부유한 남자의 지루한 유의에 노란한 광대의 몸짓처럼 느껴졌다. 치욕스러움에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다. 서하 씨, 태준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통과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서하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 작은 몸짓 하나가 그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겼음을 의미했다. 설명하게 해줘요. 이건 나가주세요. 서하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눈물도, 원망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은 텅 비어버린 목소리였다. 그 차가움이 태준의 심장을 더욱 날카롭게 찔렀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봐요. 일부러 속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나가달라고 했어요. 강태준 씨, 서하는 강태준이라는 이름을 힘주어 말했다.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은 내가 알던 김민준이 아니라는 냉정한 선언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의 눈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깨진 그릇 조각이 널브러진 바닥의 한 지점을 응시할 뿐이었다. 마치 그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다. 그의 모든 힘과 권위가 이 작은 여자 앞에서 무력해졌다. 유진그룹의 후계자라는 이름도, 전화 한 통으로 깡패들을 물리쳤던 권력도, 그녀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기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는 평생을 군림하며 살아왔지만 지금처럼 무력하고 비참했던 적은 없었다. 이 돈, 그동안의 월세입니다. 서하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 그가 서 있는 앞쪽 바닥으로 던졌다. 돈은 힘없이 바닥에 흩어졌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주었던 돈이자 그들의 거짓된 관계를 시작하게 했던 매개체였다. 그녀는 그 연결고리를 자신의 손으로 끊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옥탑방, 당장 비워주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니까. 그녀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 낡고 초라한 옥탑방은 그가 난생 처음으로 안식을 느꼈던 유일한 공간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그곳에서마저 그를 추방하려 하고 있었다. 태준은 차마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울 수도,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없었다. 그는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하의 차가운 옆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그의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전무님, 검은색 정장을 입은 비서가 어느새 가게 안으로 들어와 그의 곁에 서 있었다. 비서는 주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는 태준에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것은 현실로 돌아오라는 명령이었다. 태준은 마지막으로 서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결국 포기한 듯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비서와 함께 가게를 나서는 순간 골목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그리고
골목 입구에 서 있는 검은색 세단은 그가 다른 세상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다. 차 문이 열리고 태준이 그 안으로 몸을 싣자 차는 미끄러지듯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마치 한바탕의 꿈처럼. 김민주는 사라지고 강태준이 떠나갔다. 그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서아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가게 문을 닫고 준비 중이라는 팻말을 걸었다. 골목 사람들의 걱정스러운 시선과 수군거림을 등진 채 그녀는 가게 안쪽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제야 참아왔던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서러움과 분노, 허탈함이 뒤섞인 울음이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너무나도 쉽게 마음을 줘버렸던 자신을 원망하며 한참을 울었다. 같은 시각 강태준은 감옥처럼 느껴지는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를 맞이한 것은 아버지의 불호령이었다. 내 놈이 감히 내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고작 그런 하찮은 계집 하나 때문에 이 애비의 계획을 망쳐. 강민석 회장의 분노는 저택 전체를 울렸다. 하지만 태준은 더 이상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했다. 그분 하찮은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신 짓 전부 알고 있습니다. 뭐야? 용역 깡패들 동원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폭력으로 땅을 빼앗으려 하셨죠. 그게 유진이 자랑하는 방식입니까? 태준의 반항적인 태도에 강 회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보니 그 계집애한테 단단히 홀렸구나. 정신 차려라. 너는 유진의 후계자다. 내게는 더 큰 그림을 볼 의무가 있어. 태양그룹과의 합병, 박유라와의 결혼. 그게 네가 가야 할 길이야. 가지 않겠습니다.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 결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 제가 지킬 겁니다. 아버지가 유진의 힘으로 그들을 짓밟으려 한다면 저 역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그들과 맞서 싸울 겁니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모습에 강 회장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의 눈의 살기가 번뜩였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을 거두어가면 너는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일 뿐이야. 해보시죠. 태준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버렸다. 문을 닫고 들어선 그의 화려한 방은 옥탑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고급스러웠지만 그에게는 숨막히는 감옥일 뿐이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멀리 서아가 있을 낡은 골목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는 깨달았다. 도망치는 것은 비겁한 회피일 뿐이었다. 그녀를.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이 세계의 중심에서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해 싸워야만 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세상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서아는 배신감의 상처를 끌어안은 채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갔다. 태준은 그녀가 자신을 영원히 용서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지키기 위한 외로운 싸움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너무나도 높고 단단한 거리라는 이름의 벽이 세워져 있었다. 강태준이 떠난 후 골목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서하는 다음 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식당 문을 열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허리를 꼿꼿이 세운 그녀의 모습에서는 그 누구도 함부로 동정할 수 없는 단단함이 느껴졌다. 골목 사람들은 그녀의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누구 하나 섣불리 그녀에게 말을 걸지 못했다. 그녀는 배신감의 상처를 억지로 누른 채 일에만 몰두했다.
마치 기계처럼 채소를 썰고 육수를 끓이고 밥을 지었다.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서하의 밥상이 있었고 함께 싸워야 할 골목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남긴 혼란을 자신의 삶에서 지워버리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의 결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보이지 않는 공격이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난 곳은 온라인이었다. 맛집 블로그와 지역 커뮤니티에 서하의 밥상에 대한 악의적인 후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거짓말부터 사장이 손님에게 불친절하다는 인신공격, 심지어 그녀를 재벌 후계자를 꼬시려던 꽃뱀으로 묘사하는 글까지. 글들은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섞어 그녀를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몰아갔다. 서하씨, 이거 봤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인쇄소 박 사장이 격분하며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서하는 덤덤한 표정으로 글을 읽어 내려갔다. 누가 이런 짓을 하는지 그녀는 짐작할 수 있었다. 강태준의 아버지 혹은 그의 약혼녀 박유라. 그들이 가진 돈과 권력으로 이런 여론 조작쯤은 식은 죽 먹기 일터였다. 신경 쓰지 마세요. 사장님 떳떳하면 된 거죠. 그녀는 애써 태연하게 말했지만 타격은 생각보다 컸다. 단골 손님들은 여전히 그녀를 믿어주었지만 새로운 손님들의 발길은 뚝 끊겼다. 가게는 눈에 띄게 한산해졌다. 온라인 공격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뒤 수년간 그녀에게 신선한 채소를 공급해주던 거래처에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다. 윤 사장, 미안하게 됐수. 우리가 다른 데랑 큰 계약을 하게 돼서 당분간은 그쪽으로 물건을 못 대줄 것 같아. 석연치 않은 변명이었다. 서하는 다른 거래처들을 수소문했지만 반응은 모두 똑같았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든 곳에서 공급을 거절당했다. 그녀는 새벽 시장을 직접 돌아다니며 겨우 식재료를 구해야만 했다. 몸은 고됐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포기할 수 없었다. 한편 유진그룹으로 돌아온 강태준은 아버지와의 차가운 전쟁을 시작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박유라와의 파혼을 선언했다. 강민석 회장은 격노했지만 태준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 결혼은 제 인생을 파는 계약일 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인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은 내가 준 것이다. 그걸 잊지 마라. 그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태준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는 유진그룹의 전무라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싸워야만 했다. 그는 비서를 통해 서하와 골목 상인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압박에 대해 보고받고 있었다. 악의적인 온라인 게시글, 식자재 공급 중단, 모든 배후에 아버지와 박유라가 있다는 것을 그는 알 수 있었다. 죄책감과 분노가 그의 심장을 태웠다. 그는 직접 그녀 앞에 나설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그를 밀어냈고 그의 도움을 결코 받으려 하지 않을 터였다. 그는 다시 한번 그림자 속의 보호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태준은 먼저 유진그룹의 법무팀과 홍보팀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물들을 비밀리에 소집했다. 지금부터 내가 지시하는 일은 회장님은 물론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네. 그는 온라인에 퍼진 악성 게시글들의 IP 추적을 지시했다. 예상대로 모든 글은 박유라가 고용한 한 홍보 대행사에서 조직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태준은 그 증거를 조용히 수집했다. 다음은 식자재 문제였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인맥을 총동원했다. 국내 최고의 유기농 농장, 완도에서
가장 신선한 해산물을 공급하는 선주까지. 그는 그들에게 직접 연락해 서하의 밥상에 최상급의 식재료를 이전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달라고 부탁했다. 단,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자신의 존재를 절대로 드러내지 말라는 것. 며칠 후, 식재료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서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평소에는 어림도 없었던 최고급 유기농 농장이라며 한 남자가 찾아와 자신의 채소를 써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심지어 가격은 그녀가 이전에 거래하던 곳보다 훨씬 저렴했다. 연이어 완도 산지 직송이라며 신선한 해산물이 배달되어 왔다. 서하는 어리둥절했지만 눈앞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새로운 식재료를 이용해 더욱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다. 그녀의 진심은 통했다. 악의적인 소문에도 불구하고 한번 맛을 본 손님들의 입소문을 통해 가게는 조금씩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서하는 이 모든 것이 그저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을 돕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을, 그 손의 주인이 자신이 그토록 밀어냈던 강태준이라는 것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박유라와 강민석 회장은 그들의 공격이 생각처럼 먹혀들지 않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하가 예상보다 훨씬 더 강인한 여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고작 여자애 하나 처리 못해서 쩔쩔매는 꼴이라니. 박유라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강 회장에게 불평을 쏟아냈다.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하겠군. 강 회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더 이상 뒤에서 조종하는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무자비한 수단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그들의 싸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서하는 자신의 힘으로 가게를 지켜내고 있다고 믿으며 고군분투하고 있었고, 태주는 그림자 속에서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부수려는 거대한 권력은 이제 더욱 잔인하고 직접적인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온라인 공격과 식자재 압박에도 서하가 무너지지 않자 강민석 회장과 박유라의 인내심은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다. 그들은 더 이상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그녀의 강인한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공격을 준비했다. 그날 점심, 가게는 모처럼 손님들로 북적였다. 최고급 식재료를 쓴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까지 생겨난 덕분이었다. 서하는 눈코뜰 새 없이 바빴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자신의 진심과 노력이 마침내 인정받는 것 같아 뿌듯했다. 그때 말끔한 차림의 남녀 5명이 가게로 들어섰다. 그들은 평범한 직장 동료처럼 보였다. 각자 다른 메뉴를 시킨 그들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 계산을 하고 나갔다. 서하는 그들을 다른 손님들과 똑같이 친절하게 배웅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들이 바로 박유라가 심어놓은 재앙의 씨앗이라는 것을. 사건은 그들이 다녀간 지 불과 2시간 만에 터졌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다짜고짜 서에게 식중독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날렸다. 식중독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가게 음식은 점심에 여기서 식사한 손님 5분이 집단으로 구토와 복통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가게는 잠정 폐쇄 조치합니다. 위생과 직원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가웠다. 그는 붉은색의 영업정지 스티커를 가게 문에 거칠게 붙였다. 서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말도 안 돼.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위생과 직원들이 돌아가자마자 이번에는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재벌 후계자와 연문설에 휩싸인 식당.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집단 식중독 발생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실시간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그녀에게 마이크를 들이밀며 무자비한 질문들을 던졌다. 유진그룹 강태준 전무와의 관계는 사실입니까? 평소에도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닙니까? 서한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던져진 기분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녀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었다. 그녀는 공포와 절망에 휩싸여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가 피땀 흘려 지켜온 서하의 밥상이, 그녀의 모든 것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유진그룹 회장실에서 강태준은 비서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굳어 있었다. 지금 뭐라고 했나? 서하의 밥상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태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아버지와 박유라가 마침내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림자 속에서 그녀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다. 그가 만든 어설픈 보호막은 이 거대한 권력의 폭력 앞에서 종이장처럼 찢겨나갔다. 그는 결심해야만 했다. 계속해서 이 비겁한 그림자 속에 숨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빛 속으로 나아가 정면으로 맞서 싸울 것인가? 그의 뇌리에. 절망 속에서도 꿋꿋하게 가게를 지키려 했던 서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가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둘 수는 없었다. 비서실장, 예, 전무님, 지금 당장.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유진그룹 본사 로비에서. 1시간 뒤에 비서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기자회견이라니요? 어떤 내용으로? 내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걸세. 태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결연했다. 1시간 후 유진그룹 본사 로비는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갑작스러운 기자회견 소식에 재계는 온통 그의 입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가 잠적을 깨고 경영에 복귀할 것이라는 추측부터 박유라와의 결혼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무성한 소문들이 공기 중에 떠다녔다. 강민석 회장과 박유라는 각자의 공간에서 의기양양하게 생중계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태준이 마침내 백기를 들고 현실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잠시 후 단상 위로 강태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져 나왔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고요한 폭풍의 눈처럼 깊고 단단했다. 유진그룹의 강태준입니다. 그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오늘 저는 한 기업의 후계자가 아닌 한 개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자석이 술렁였다. 태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그는 자신이 왜 집을 떠나야만 했는지, 어떻게 서하의 밥상이라는 작은 식당에서 위로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식당의 주인인 윤서하라는 한 여성이 얼마나 부당하고 폭력적인 압박을 받아왔는지 담담하게 고백했다. 유진그룹과 태양그룹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 무고한 시민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등 뒤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의 자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박유라가 고용한 업체가 온라인에 악성 게시글을 유포한 증거, 강민석 회장이 식자재 업체에 압력을 넣은 통화 녹취록, 그리고 오늘 식중독 사건이 사전에 치밀하게 조작되었다는 증거까지. 그가 그동안 그림자 속에서 모아온 모든 진실의 조각들이었다. 장내는 충격으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강민석 회장과 박유라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하지만 태준의 폭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모든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의 중심에는 유진그룹의 왜곡된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그룹의 후계자인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유진그룹의 전무이사직과 그룹의 모든 상속권을 포기하겠습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기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치며 질문을 쏟아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서 그녀가 부당하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는 일에 제 남은 인생을 바치고자 합니다. 이것이 제가 유진그룹의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하고 진정한 책임의 방식입니다. 그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단호하게 단상에서 내려왔다. 수많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로비를 빠져나가는 그의 등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당당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스스로 파괴함으로써 비로소 한 여자를 지킬 수 있는 기사로서의 자격을 얻은 것이다. 강태준의 폭탄 선언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유진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강민석 회장과 박유라는 배임, 횡령, 명예훼손 등 10여 가지가 넘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들이 쌓아 올린 견고했던 성은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태양그룹과의 합병은 당연히 무산되었고 두 가문은 재계 역사상 최악의 스캔들 주인공으로 전락했다.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이제 서하의 밥상으로 향했다. 태준이 폭로한 진실은 언론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식중독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명백한 증거 앞에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구청은 즉각 재조사에 착수했고 며칠 뒤 식당에 붙었던 붉은색 영업정지 스티커는 조용히 제거되었다. 그녀를 향했던 비난의 화살은 이제 동정과 응원으로 바뀌어 있었다. 서하는 가게 안, 작은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으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기자회견장에서 모든 것을 내던지던 태준의 모습을 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배신감 대신 거대한 혼란의 파도가 일었다. 자신을 위해 왕좌를 버린 남자. 그의 행동은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이해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가 주었던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그가 보여준 진심의 무게는 그 상처를 압도할 만큼 무거웠다. 며칠 후 모든 소동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할 무렵 서하는 다시 앞치마를 둘러맸다. 그녀는 굳게 닫았던 가게 문을 활짝 열고 대청소를 시작했다. 바닥을 쓸고 테이블을 닦고 창문을 반짝이게 닦았다. 그녀는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자신의 소중한 공간을 지켜내기 위해서였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주방 조리대를 닦고 있을 때였다. 가게 문 앞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서하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유진그룹의 후계자가 아니었다. 값비싼 정장 대신 평범한 면바지와 셔츠를 입고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비서도, 경호원도 없었다. 그는 처음 이 골목에 나타났던 그날처럼 세상에 홀로 남겨진 김민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피로감이 없었다. 모든 짐을 내려놓은 사람 특유의 평온함과 자유로움이 느껴졌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게 안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밥 먹었어요?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너무나도 엉뚱하고 평범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그 질문 속에 담긴 수많은 의미를 서한은 알 수 있었다. 서한은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태주는 그런 그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와 그녀의 앞에 섰다. 미안해요. 그가 말했다. 당신을 속여서 미안하고 당신의 세상에 상처를 줘서 미안해요. 처음부터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내 비겁함을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솔직했다. 당신이 차려준 밥을 먹었던 순간들, 당신과 함께 가게를 정리하며 나누었던 대화들, 그 모든 순간에 내 마음은 단 하나도 거짓이 없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진짜였던 시간이었어요. 서한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유진그룹의 후계자도 아니고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 대단한 힘도 없죠. 그냥 당신이 끓여주는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평범한 남자일 뿐입니다. 그는 한 걸음 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래도 괜찮다면 당신 곁에 있게 해줄래요. 당신의 밥을 먹는 손님으로, 당신의 일을 돕는 동료로. 그렇게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의 고백에는 어떤 화려한 약속도 거창한 미래도 없었다. 하지만 서한은 그 담백한 진심 속에서 그가 버린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값진 것을 보았다. 그녀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던 마지막 분노와 원망의 찌꺼기가 눈 녹듯 사라져 내렸다. 서한은 천천히 뒤를 돌아 벽에 걸려있던 깨끗한 앞치마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말없이 그에게 건넸다. 태주는 잠시 멍하니 그녀가 건넨 앞치마를 바라보다가 이내 그 의미를 깨닫고 환하게 웃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미소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앞치마를 받아들어 허리에 둘렀다. 이야기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그날 저녁 서하의 밥상의 작은 주방에서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서하가 채소를 다듬으면 태준이 서툰 솜씨로 그릇을 날랐다. 그들의 대화는 특별할 것 없었지만 주방을 가득 채운 따뜻한 온기와 구수한 밥 냄새는 그 어떤 사랑의 고백보다도 달콤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비로소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함께 밥을 짓고 함께 먹고 함께 웃을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의 행복이었다. 그들의 사랑이 처음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은 진짜 한 끼의 의미를 찾아낸 것이다.